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서울 관악구 영락고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보물이라고 부르는 분식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방학 중인 지난달 26일 이 분식집에 그만 주인의 실수로 불이 났습니다. 방학 중이었는데도 학생들이 불탄 가게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서로 돌려보고 전파시키며 안타까워했고, 학생들은 개학하자마자 주인 아저씨네를 돕자면서 모금 운동을 벌여서 45만 원을 모아서 전달하고, 실수로 불을 냈기 때문에 벌금까지 내게 된 주인 부부를 위해 탄원서까지 써서 소방서에 제출했답니다. 이 학교 학생회장 임형익 양은 그분들이 단순히 장사만 하셨다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등하교 때 주로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주인 김씨 부부가 몸이 아파서 가게 문을 닫는 날에는 밥 달라면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주인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었답니다. 10년 전 가게를 열 당시 영락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 주먹밥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했고, 이때부터 주먹밥이 주 메뉴가 됐답니다. 주먹밥 가지수만 10개가 넘는데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메뉴가 훨씬 많답니다. 분식집 이름 보물은 예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다는 이야기처럼 작은 것으로 나누는 가게가 되자는 의미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지은 건데, 줄임말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보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였더군요. 보물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6달 후면 철거되기 때문에 지금 주인 부부는 고민이랍니다. 김씨 부부는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표정이 밝더라,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맛으로 그동안 일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급을 거부해서 다음 달부터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사 먹어야 합니다. 경남의 중고생들도 서울 영락고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참여한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5시 36분입니다. 오늘 하루 매우 추우시죠? 내일까지도 이렇게 맵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더군요. 강풍 피해 어디선가 날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피습 사건 당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오늘 오후 2시경에 퇴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브란스 의사들이 대사관저나 대사관으로 가서 왕진 간다 그러죠. 그렇게 좀 나머지 치료를 할 모양입니다.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성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의 발의자였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원안자, 제안자로서 최근 국회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서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에 관하여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적용 대상 중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 자매는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하는 부분인데 배우자로 축소된 점이 아쉽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님의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전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취지가 이렇게 백이나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국회의원은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네. 보강해야 할 부분 어떤 얘기 제시하시던가요? 일단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뇌물성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 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시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 임직원 등의 적용 포함은 과잉입법이나 비례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민간 부분으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그 장차 확대시켜 나갈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패는 지금까지 경제 발목을 잡아왔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반부패가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반부패가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다. 그렇죠. 부패와 청렴 지수가 높아지면 사회 전 부분이 깨끗해지면서 결국은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100위권 밖에 있는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죠, 앞으로도. 우리가 부패 지수로 보면은 네,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1등이 제일 깨끗한 나라로 했을 때. 네. 요런 건 또 여지없이 뒤로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4.29 보선 본격 쟁점화되고 있어요. 여당은 조금 어부지리를 노리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에 야당은 좀 복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권 분열 구도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그 새누리당의 어떤 자신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애초 그 선거 자체가 통합진보당 해체 결정 이후에 공석이 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 새누리당이 이번 보선에서 승리할 거라는 기대는 처음에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던 19대 총선과는 달리 이 현재는 야권 후보들이 보통 네 사람, 5사람씩 이렇게 막 분파가 되는 상황이 바뀌자 지역 기반이 탄탄한 그 성남 중원을 비롯한 서울 관악을 심지어는 광주 서구 을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도요? 네. 뭐 조금 그 선거구 3개밖에 안 되니까 네네. 좀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선거구별로 현재 판세랄까 여론 돌아가는 거? 네, 먼저 서울 관악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악을은 유일하게 이제 서울에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데요.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 후보로 이정희 대표 대신에 나섰던 이상규 후보가 네. 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오신환 후보를 4.8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기고 당선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은 아예 이번에 오신환 후보를 다시 공천을 그 자리에 하고 조기에 이제 후보를 확정한 상태에서 포밭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관악을 지역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과 정태호 현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져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에서도 이동영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직이 상실됐던 이상규 전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건 이제 1대1 구도에서 4% 정도 포인트를 이겼는데 이제 4대1 구도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겨서 어떤 반새누리 연대가 관악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성남 중원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지금 은수미 노동문제 전문가였죠. 새정치연합의 전국구 현역 의원인데 여기에다 도전장 턱하니 내밀었어요.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신상진 후보가 통진당 김미 전 의원에게 이제 650표 차로, 654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졌던 지역인데요. 진짜 박빙이었군요. 네, 다시 신상진 후보가 이번에 재출마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는 은수미 의원을 비롯한 김창호 전 처장, 홍은희 전 청주지법판사, 정환석 성남 지역위원장 등이 아직 공천을 놓고 겨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 없이 전부 다 내부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거일 직전이 돼서야 공천 후보가 될 것 같고 미리 표밭을 다지고 있는 신상진 후보에 비해서 이미 출발부터 뒤처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 민심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신상진 후보가 사전 투표 사전 지지율 조사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전 의원이었던 김미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또 선언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득표율이 지난번 당선될 것처럼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성도 높은 고정 지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락의 어떤 가늠자 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지금 새 선거구에서 모두 점쳐지고 있죠. 광주 서구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자 삼선 의원을 지낸 야당의 중진이었죠. 출마하면서 여기가 좀 복잡해지고 아주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성현 전 사무처장이나 김하중 전 광주지검 목포직청장, 조용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등이 이 후보로 출마표를 던지고 있는데 전 의원이죠. 네, 전 의원이죠. 예. 여기에 이제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도 후보자로 나섰고요. 이건 이제 서울시 광주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한 4파전 이상의 어떤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으로서 정승 식품의약청 안전처장을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광주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정동영 후보의 정동영 대표가 있는 국민연합 측에서도 국민모임 측에서 이제 정의당과 연대 방침을 이미 밝혀놓고 있는 상태라 후보를 접을 수 없는 입장이고 단일화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번 투표에서 혹시 또 모종의 지난번 이정현 후보의 곡성 순천 지역구 당선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쇼크가
야당으로서는 컸겠죠, 당연히. 네, 이번에 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된다고 하면 현 지도부나 어떤 그 새정년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표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거전이 될 것이다. 네, 무척 재미있는 선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송 작가에게는 재밌을 것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입이 타겠죠. 네. 자, 수출이 지금 뭐 불황형 흑자 때문에 일단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아서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가고는 있는데 2월 수출 실적은 좀 불안해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정부는 뭐 이제 뉴딜 정책 이런 걸 해서 불황 경기 탈출을 하겠다 이러는데 한번 좀 소식 묶어보십시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 수출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ITC 수출 부분의 감소가 2월 달 들어서 소폭 감소세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도체는 여전히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핵심 수출품이었던 휴대폰의 수출이 8.2%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네. 이렇게 8.2%가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또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산과 대만산 휴대폰이 11.1%, 17.6%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당통법 시행 이후에 현재 국민들이 국내산 휴대폰보다는 값싼 대만산이나 중국산 휴대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 ICT 관련한 수출이 회복세로 못 돌아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불황형 적자 부분은 상당히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데서 이게 중요한 지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는 좀 상반되는 이해될 수 없는 또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부동산,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설 연휴 직후에 거래가 늘면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강남 개포구 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평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하고. 거기는 막 불 붙으면 한 번에 한 일주일 사이에 1억도 오르고 막 그러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등촌 아파트들도, 이제, 가격들이 한 3,000만 원대, 이게 이제, 34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같은 사이즈의 송파구 잠실 주공 아파트도 한 4천만 원 정도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부동산 114의 조사의 결과고, 설 연휴 2주 전과 비교해서 0.3%에서 0.6% 정도 상승됐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부동산 114의 조사는 실제 실거래에 관한 기준을 갖고 하는 정부기관의 조사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매매 호가나 매매 수가, 그러니까 매매가를 내는 것 자체를 그냥 조사 대상에 내놓고 있고, 실제 이게 거래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의 보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낚시성 기사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인 게, 이런 보도 내용들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와 반대로, 국내 은행권 대출, 그러니까 1월 금융권 가계 대출이 7천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1월 달은 이게 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비수기인데 1월의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고치로 많은 대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대출 받아서 어디다들 쓴답니까? 그래서 이 가계 대출이 전년도 비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주택 매매세로 전환됐다는 조짐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와 같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 적금 담보 대출을 등 이렇게 주택 대출을 담보한 가계 대출은 또 8천억 원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신용 대출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담보 대출들이 더 이제 막 긁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예금권, 그러니까 은행의 가계 대출은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비은행권, 금고라든지 제2금융권에 관련된 대출이 3천억 원 정도 증가함으로써 이게
금리가 높은 2, 3금융권의 대출이 또 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 3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이자도 높죠? 네, 훨씬 높죠. 네. 부동산 114의 집계는 거래가가 아니고 실거래가가 아니고 호가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는 조금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 낚시에 가까운 어떤 그런 보도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어쨌거나 거래 건수 자체는 지금 늘고 있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세 세입자들이 부채와 함께 전세를 그냥 매매로 돌리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치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에 있어서의 흐름은 거의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정부의 경기 부양책 허와 실 한번 짚어보십시다. 일단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했고, 첫 번째로 지난 2기 경제팀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 가을에 취임한 이후로 46조 원을 정책 패키지 자금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동안 약 31조 원을 풀어서 네.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요. 나머지 잔여로 남아있는 15조 원 중에 10조 원가량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금액을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규모이고요. 네. 내수 중대를 위해서 이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꺼내놨습니다, 오늘.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고속도로의 어떤 보강이나 지하화, 그 다음에 노후돼 있는 우리 정수장 같은 시설에 대한 어떤 재투자 비용을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수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자 자금을 유치해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만큼 수도값을 올리고 도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민자 자금을 끌어들인 후에 그만큼 도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림으로 인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더 이상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부분을 민자 자금 투자를 해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공공물가 인상만 시켜놓고 실제로는 거의 경기 부양 효과는 거두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활성화와 민자들이 투자가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만 말로 꺼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어렵고도 복잡한 한글로 해도 그렇고 영어로 해도 복잡한데 이거 이제 다들 많이 아셔야 되겠고 상식처럼 막 자주 쓰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거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쓸 텐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하고, 이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 그리고 우리 외교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견해들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작년 7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 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를 포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제안이나 유사한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포기하면 무역 경제 교류를 늘리겠다는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러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반대말은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은 무역 제재를 나가겠다 하는 체제로 예. 또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중과 또 한미 간의 어떤 중간에 껴있는 우리 외교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앞으로 대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묘안을 이끌어낼 능력은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그 한국의 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구입하거나 사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되는 비용들을 분담하는 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드 미사일의 어떤 그 효능이 과연 우리나라에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네.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00km 고도 250km 좌우에 있는 어떤 미사일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드의 그 요격 능력은 우리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그 고도는 15km에서 40km 정도, 네. 이 정도만 갖고도 충분한데, 네. 그걸 왜 굳이 우리 땅에다 설치하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이 이제 가장 거부하고 있는 부분은, 사드를 위해서 설치가 되는 레이더가, 그 전방에 사용될 수 있는 레이더가 한반도에 설치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1500에서 1800km 정도의 그 모든 군사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앞마당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치면 미사일이라도 뒤로 밀려라. 니들 말이 정말 이게 북한의 핵이라든지 이걸 걱정한다고 하면 일본 땅에다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군사적 효용이라든지 또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크 리퍼트 대사 오늘 퇴원했죠. 그런데 저 부채춤 추고 석고대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이 있었습니까? 한국인이 보여준 쏟아지는 성원에 깊게 감명받았다. 대통령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성원에 부채춤도 들어갑니까? 개고기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부분은 없는데요. 예. 어려운 시기에 지지해준 걸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간은 좀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들을 내어놓았고요. 의례적인 네. 수사. 네. 향후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 기술과 작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보안 전문가한테 맡기겠다고 했는데요. 네. 피습 당시에는 외국인 경호원이나 국내 경호원이 거의 없었던 바에 반해서 오늘은 7, 8명 이상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경호는 강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네. 한국 당국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하기 시기상조다 이렇게 또 언급을 회피했네요. 예. 그렇군요. 아무튼 잘 치료가 돼서 나았다니까 일단은 다행이고 잘 된 거죠. 젊어서 건강한가 봅니다. 굉장히 빨리 났네요. 실밥도 다 뺐다 그러네요. 네? 실밥까지 얼굴에 있는 실밥까지 다 뺐다 그래요. 예, 꿰매면 실밥이야 다 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80바늘이 넘는 그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요. 젊어서. 네, 박근혜 그 대통령이 옛날 야당 의원일 시절에 네네. 그 피습 받았을 당시에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네.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응급실은 삼성병원으로 갔다가 2시간 만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경과가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세브란스 병원의 어떤 병원 실력, 바느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네요. 바느질이요? 네. 자, 이건 좀 우울하고 슬픈 얘기입니다. 어른들 무관심에 결국 세리미법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또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그래서 4살짜리 아이가 또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세리미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아동이었던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이후에 이제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었고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운영이 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이 4세 남자아이, 그러니까 10일 오전 10시 6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어린이집 앞에서 4살 이모 군이 그 학교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등교를 하다가 통학버스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CCTV 분석을 보면 인솔교사 1명 19명의 원생을 데리고 이렇게 버스 뒤로 돌아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이 어린이 혼자만 이게 버스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 그걸 못 보고 그냥
어린이를 치고 출발을 했고요. 네. 7분 후에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서 실군을 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고가 몇 년째 계속 일어나야 하는 거죠, 도대체? 일단 20명 가까운 그 어린 유아들을 인솔하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뭐 법규를 통해서 버스의 구조를 변경하고 색깔을 칠하고 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탁상 행정의 일환일 뿐이고 네. 가장 필요한 것은 인솔교사 한 명이 최소한 4-5명 이상의 아이들을 맞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인원을 배치했어야 맞는 것이죠. 도저히 그 부모들 가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호로 사망한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학교 가려고 어린이집 가려고 버스 타다가 자기가 타야 할 버스에 치여서 죽는다. 이건 정말 아휴.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드 문제가 계속 얘기에 오르는데 중국은 네네. 아주 으름장 놓고 있고요. 지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아보겠다 이랬는데 친박계가 그 무슨 소리요 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다고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친박 비친박 이제 막 계속 사사건건 싸우는 겁니까 앞으로? 글쎄요,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뭐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총회에서 네. 당론을 정해보겠다 이렇게 나선 데 대해서 이 청와대나 이 정부 쪽의 외교연보다인 쪽에서는 외교라인 쪽에서는 다소 좀 뜨악하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어느 한 정당이 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의견을 모아볼 그렇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기관을 통해서 해야지. 이게 이제 바로 친박계 쪽에서 좀 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선 네. 직접적인 이유가 아마 그거일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에서 정한다고 해서 예. 이 당정청 지금 이 당정청 관계가 그동안 이제 청와대 일방 우위에 이 당청 관계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당이 주도하는 당의 국정의 중심축이 되는데 그런 관계로 변모해야 한다.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청와대 쪽에서도 뭐 공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지 않고 예. 또 실제 고위당정청 회의를 했을 때도 이 당에서 좀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당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조금씩은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이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이런 논의에서도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지적이 이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어제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청와대 정무특보로 내정이 된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예. 공개적으로 예.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그겁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렇게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당론을 통해서 여권의 입장을 정해가는 이렇게 절차를 밟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럼 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에서 뭐 의견을 낼 수는 있고 혹은 당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을 텐데 그거를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현안일 수 있는 또 한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특히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이거를 정해놓으면 정부나 청와대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외교적인 마찰로 번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거는 사실 그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여당 이게 이제 보통 특히나 이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한 몸으로 진짜로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왔던 게 대부분인데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다소 뭐랄까요 그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본인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가 된 뒤에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인준 과정에서는 그래도 청와대하고 보폭을 맞춰왔지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직후에 적절치 못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이러면서 사실 좀 즉자적으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의원 유승민과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은 이 발언 하나하나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달라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이 부분과 함께 또 친박계가 사실 청와대나 또 정부의 의중을 당내에서 좀 대변해야 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칫 이게 친박 주류와 비주류 간에 또 하나의 뭐랄까요 그 갈등 요인처럼 지금 그렇게 번질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는 꽤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드 가지고 계파별로 막 그럴 사안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아니 뭐 굿이나 보고 뭐래더라.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국회 많이 춥죠 오늘 바람 세죠 강바람. 춥네요. 야 이거 국회. 빨리 저 정치부장 저 들어가세요 이제. 그럴 상황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요즘 뭐 보폭이 참 넓습니다. 이번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만났는데 일부러 기자들이 그냥 그림이 되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얘기가 오간 꽤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까? 오간 얘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뭐 아주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갖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야당의 당대표가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일 굉장히 드물죠. 거의 처음 아니에요, 제 기억에.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실 연정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회통합부지사가 이기우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고요. 이 연정 실험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 경기도가 뭐 수도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 워낙 뭐 서울 일변도로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 경기도가 지금 연정 실험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와 이 조직 운영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여야가 지금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그건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연정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방문은 사실 남경필 지사와 같은 이 이른바 486 세대의 막형격인 이 남경필 지사와 같은 그런 정도의 연배의 정치권 인사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하고 특히나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권의 주류와는 또 일정 선을 긋고 있는 비주류에 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실험들이 되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논란, 중앙정부가 이 야당과 대화 관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경필 지사가 이 경기도라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연정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말씀하셨듯이 이 집권을 바라보는 집권을 목표로 한 이 제1야당의 당대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와중에 그 당사자인 이 여당 소속의 이 도지사, 광역단체장을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야당에서 지금 생활임금 도입에 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성북구에서 그거 가지고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죠. 그렇죠. 경기도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지금 뭐 유의 그런 실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아직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데 대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이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실험도 지금 남경필 지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야당 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만남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남경필 지사의 만남은 그 자체로 우리 정치의 좀 새로운 측면, 그러니까 여야가 협력하고 동시에 이 생활 밀착형 이 경제정책 혹은 입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야가 협력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하나의 테두리로 이렇게 좀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듣고 보니까 제가 한 수 아래입니다. 보니까 남 지사는 정책적인 면에서 차근차근 소리 소문 없이 점수를 좀 따가고 있는 것 같고 야당 대표로서 여당 소속의 그것도 중요한 자치단체장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보폭을 딱 넓히는 문재인 대표도 상당히 지금 점수 딸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만남은 의미 부여할 만했네요. 제가 아까 그냥 뭣도 모르고 기자들이 괜히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남은 사실 두 사람 모두한테 윈윈이 되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아들 때문에 점수 까먹었던 것 남지사가 좀 차근차근 만회를 해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책적 실험이 그동안 우리 한국 정치가 못해왔던 것을 실권을 쥔 지사로서 야당하고 손잡고 해본다는 거 이 점은 좀 평가해 줄 만한 확실한 뭐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좀 면밀히 남지사 행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로 임명을 했고, 그 야당 인사가 일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독자적인 룸을 가질 수 있게 해놓은 것,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 편성을 아마 4월, 5월부터는 아마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지사, 남경필 지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 실험이 실제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면 이 여야가 협치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좀 하나의 모델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성공적으로 잘 하고 경기도에서 차근차근 저기 하면은 대선 후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는데 잘하면. 그렇죠. 남경필 지사가 사실 좀 개인적인 부침이 사실 지사 되는 그 전후 과정에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뭐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문재인 당대표 쪽에서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이 야당 대표가 되는 그 전후로 해서 대체적인 평가가 이제 강성 이미지 또는 강성 야당, 강한 야당 또는 이제 친노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표 뭐 이런 식의 예상과 이제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셨던 이 보폭의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예상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개인 지지율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제1야당의 대표가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을 찾아가서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통의 생활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 이것 자체만 놓고 봐도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국민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치 행보를 할 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한 번 더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표 취임하고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2년 반 전쯤에 대선 후보 문재인과는 뭐 여러모로 좀 달라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긴 또 2년 반 지나고서도 안 달라져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기대는 아직까지는 부응하고 있다. 이런 게 중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청주 2도, 광주 3도, 대구 4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낮에, 전라남북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이틀 정도 지속된 뒤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6시 22분 돼갑니다. 오늘 고른 행간은 파산한 서민들한테 돈 5만 원씩 받아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공익 성격의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은 하는 일은 공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직원들 명퇴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내보내면서 6명한테 정규 퇴직금 외에 명퇴 위로금으로 10억 원을 줬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파산 서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서민금융기관입니다. 이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가계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를 구제하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올 초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 6명에게 특별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는 올 1월 근속 10년 이상 된 직원 5명에게 3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8개월치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모두 6명에게 10억 730만 원을 지출했다. 게다가 애초 55세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정작 대상자 중에선 1명밖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회복위는 파산 위기에 몰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내는 신청비 5만 원과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네, 제가 행간을 고르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초소생이 이강윤의 오늘 앵커를 맡으면서 속으로 다짐한 게 공공 부분의 투명도와 세금 도둑, 이것은 어느 때라도 매섭게 질타하고 비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많이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즉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공을 공답게 하자. 이것이 저의 방송에 임하는, 그리고 뉴스를 접하고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논평하는 큰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께서는 뭐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신문, 잡지 이런 데 쓰는 컬럼에서도 그 점은 여러 차례 다루고 있긴 합니다. 이 역시 오늘 고른 것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은 이 말 쓰지 않는데 신용불량자, 줄여서 신불자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카드 대란 사태 나면서 돌려막기 하고 뭐 이러다가 굉장히 많이 양산됐죠. 그리고 대학생들도 그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러면서 힘드니까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내기 힘든 처지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축은행 같은 데서 빌려서 대출금 내고 어렵게 졸업은 했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학자금으로 쓰려고 대출받았던 거 갚지 못하고 그래서 신불자로 전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석료 같은 거 파는 그 피라밋 다단계 판매 뭐 이런 데로 많이 흡수되고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것은 파산 위기에 몰린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러,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채무조정을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찾아가는 곳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산 신청은 이제 법원에 가서 하는 거지만, 파산 위기에 몰려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일단 거기 신청을 하려면 건당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말하자면 무슨 회비 같은 개념이랄까요?
아무튼 서류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고 어떤 수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무튼 건당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게 버거운 사람도 개중엔 있을 수 있지요. 있다고 하고 충분히 상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서 낸 5만 원과 금융회사에서 뭐 일정 부분 조금 수수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운영이 됩니다.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파산 위기에 몰린 사람이 무조건 신청하려면 내야 하는 5만 원. 이거 참 피 맺힌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어디든 인건비 줄이고 구조조정 슬림화하고 이러면서 명예퇴직들 많이 해요. 기업이건 국영기업체건 어디건 다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필요성이 생겼던 모양이죠. 대개 이거는 55세쯤 돼서 사실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물론 그 사람의 경륜과 이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위로 갈수록 자리는 적어지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55세쯤 이르르면 개인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 때이기도 하지만 또 급여도 제일 피크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도입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힘들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명퇴를 받죠.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다 40대 초반, 중반 팔팔하게 일할 나이고, 이곳이 약간의 갑 역할도 하는 공익적 기관이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탁받아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좀 대접받고 재취업에 좀 유리한 편입니다. 이곳에서 일했다는 경력으로. 그래서 40대 초중반, 한참 일할 나이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목돈을 좀 챙겨서 명퇴금으로 받고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퇴를 추진하던 그 의미는 달성되지 못했죠. 급여는 높고 갈 자리는 애매하고 예우하기도 참 힘든, 그래서 그냥 무슨 위원이라고 하고 그냥 별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정년만 기다리는, 58세 정년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자, 미리 돈을 드릴 테니 좀 나가 주십시오. 이제 그게 조직 기관으로 보면은 급여 인건비 부담 줄어들 테니까. 그건 안 됐어요. 그리고 40대가 낸다고 하니, 귀하 같은 사람, 명퇴 시켜서 내보내려는 거 아니니까 참으소. 또 이런 말도 하기 힘들겠죠. 본인이 나간다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준 겁니다. 그래서 들으셨다시피 30개월치 또는 18개월치 줘가지고, 6명한테 10억 730만원. 1인당 한 2억 원쯤 준 거죠. 2억 원 조금 못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준 그 명퇴금 10억 원은 채무조정 신청합니다 하면서 5만 원씩 낸 2만 명한테 받아야 그 10억 원이 됩니다. 2만 명. 1인당 5만 원씩 받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일도 아니고 개인의 파산 신청 이거 받아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인데 명퇴금으로 2억 원가량을 줬다.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자기들이 평소 해왔던 것과 너무 다르다. 일테면 극빈층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곳에서 일한 사람들이 나갈 때는 억대 명퇴금 잔치를 벌인다.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맞다 안 맞다는 개인적 문제라고 치고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여기가 정부기관으로 지정만 안 돼 있다 뿐이지 사단법인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 그 자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정부기관으로 지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산하기관 숫자가 많다고 사단법인처럼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는 일은 공적 기능 100%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로직이나 일하는 방식, 로직이나 문화, 이거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실은. 공직에서 안 좋은 것만 보고 배운 거죠. 왜 이런 비판론이 제기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 아, 당연하지. 내부 규정대로 처리 안 했으면 그건 바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죠. 누가 지금 규정대로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겁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있느냐, 이렇게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파산 위기에 몰린 사람이 5만 원씩 내는 그 돈 2만 명분을 가지고 명퇴금으로 줄 만큼 그래도 당신들 되는 거냐? 이런 당위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를 묻고 있는데 우리 규정대로 했으니까 잘못 없다 이겁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안 했으면 여러 소리 안 하고 그냥 처벌해버리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수 계열 정권에서는 좀 후안무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들 다 보셨죠? 어떻게 저런 상태로 부끄러워서라도 집안 남사스럽고 우세스럽고 자식들 혼사길 막힐까 봐서라도 빨리 텔레비전에서 나가서 잦은 사퇴하고 조용히 대중들로부터 잊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기어이 한자리 하겠다고 우기고 호통당하고 조롱당해도 막 끝까지 버팁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어무사격해서 또 기어이 그 자리 또 되게 갑니다. 안대희 문창극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도 심하니까 도중에 나왔지만 부끄러움을 못 느끼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장이 되니까 그 사람을 모시고 일하는 그 밑에 있는 층층시야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또 갑으로 모셔야 하는 산하기관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찌 아랫물의 맑음을 기대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심각하고 하드 뉴스도 많은데 세월 좋게 어떻게 이런 걸 골랐느냐. 쬐끄만 기관에 10억 원 쓴 거 가지고 이강윤 앵커가 좀 그렇다라고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돈의 과다를 떠나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질타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어찌 맑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없지요. 윗물이 맑게 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똑히 확인하는 현 정부의 나날들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KTX 여 승무원들 결국 대법원에까지 가서 횟수로 한 4년, 5년 거의 다 되는 기간 만에 결국 패소해서 노동자 지위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 아마 월 180만 원씩일 겁니다. 그게 4년 조금 넘게 되니까 1인당 100만 원쯤 1억 원쯤 된다고 해요. 그거 다 환급 물어내야 하는 판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혼자 중에 몇몇 분은 남편에게 어찌 날벼락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는 형편에 1억 원을 물어내야 하다니,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혼을 고려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김승하 지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김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터뷰 들머리에 오늘 인터뷰 이유와 인터뷰 하실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운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그래도 인터뷰는 해야죠. 네. 이렇게 여쭤보게 된 게 송구스럽습니다만
안녕하신지를 뭐 묻는 건 아니고 요 사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투쟁은 계속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법적인 조치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투쟁 동력이 약화되고 좀 뿔뿔이 흩어지는 건지, 낙심이 큰지, 그런 걸 좀 근황을 일단 묻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우선은 물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만 다시 투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결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있는 34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투쟁이 법정으로 가는 게 파기환송심이 남은 상태이고요. 네. 네, 물론 이미 대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법으로는 어떤 해결을 희망은 있는 상태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큰 틀에, 큰 가닥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 가더라도 뭔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 투쟁을 시작하셨을 때는 몇 분이었고,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는지?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는 350명이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사업 이후에 이제 해고가 된 승무원은 한 250명 정도고. 250명 해고? 네, 해고됐고,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좀 가열차게 투쟁을 했는데, 1년 사이에 한 90명으로 줄었고요.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간 인원이 34명입니다. 아하. 그럼 왜 그분들은 같이 파업 투쟁 같이 이렇게 어깨를 곁고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은데 이탈자랄까? 아니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초반에는 철도공사 측에서 협박과 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면 복귀하는 순서대로 승진을 시켜주겠다, 간부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을 떠나서 일을 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생계 유지나 또 가족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회사에서 승진 등의 미끼로 회유를 해서 회사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 뒤로 잘 약속대로 승진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까? 초반에 정말 최초 한 5명 정도는 실제로도 승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늦게 회사에 들어갔던 아이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투쟁을 했던 그런 이력 때문이었는지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지방 발령을 낸다든지 오히려 더 불이익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찍혔군요. 네.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미운 털이 박힌. 네. 그런 걸 보고 국어사전에는 야비함 뭐 이렇게 풀이할 겁니다. 아마.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끝까지 하신 분이 34분이신데 그 승무원 여러분들이 4년, 말이 그렇지 참 긴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그 동정심을 자극하는 또는 눈물샘을 자극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인이 본인 말씀을 하시기가 조금 남사스러운 점은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주변에 같이 투쟁했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생생한 사례 한 2-3개만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가열차게 좀 투쟁을 하면서 함께 지냈었는데요. 그 이후로 법정 투쟁으로 가면서 각자 생계 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됐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했던 이력 자체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당기는 곳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력을 가지고 실제로 취업하는 데마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면접 자리까지 가더라도 항상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와서도 똑같이 사업하는 게 아니냐, 단체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은 항상 꼭 받아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력을 숨기고 활동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또 다른 비정규직, 아니 프리랜서 일 이런 쪽으로 많이 알아봤죠. 네.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이 한 80% 이상이라 예. 아이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서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복직을 하고 1, 2심에서는 이겨가지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했는데 지금 대법원 결정으로 이제 다 그걸 환급, 반납해야 되는 지경 네.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제가 어떤 사례는 차마 남편에게 1억 원 가까운 돈을 뭐 말하기가 미안해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네. 또 말이 그렇지. 혼자 고민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예. 실제로 남편분이 지금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난 이후에 네. 남편분이 그걸 알고 괜찮다고 같이 갚아 나가자. 예. 물론. 편하게 마무리가 지금은 된 상태입니다. 예, 그게 가족이고 그게 당연한 네. 부부가 네.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 네. 가족의 사랑과 힘으로 넘겨야 하는 건데 오죽하면 그 부인의 네.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렇죠. 얼마나 네. 미안하고 낯이 서질 않았으면 그런 고려까지 했겠습니까? 네. 전 이제 뭐 이혼을 하시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었고요. 네. 오죽하면 그 말이 나왔을지가 너무 가슴이 네. 맺혀서 그렇죠. 제가 드린 네. 말씀이고. 혼자 많이 속으로 고민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속속들이 모르시는 청취자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네. 사실 자기가 직접 닥치는 일이 아니면 구체적 쟁점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가 우리 김승아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싫으실 수도 있지만 재판의 쟁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1, 2심과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핵심적으로 한번 간추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승무원의 업무가 안전 업무냐 아니냐는 건데 왜냐하면 안전 업무 자체는 보급이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보급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주위탁. 보급. 네네네. 외주. 보급이 불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승무원의 업무가 만약에 안전 업무다라고 판단을 하면 승무원이 지금 불법 도급되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1, 2심 판결하고 박차범 판사님께서는 열차라는 특성상 정확한 업무 구분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승무원의 업무가 안전이 기본이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업무가 승무원의 업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대법원에서 철도공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승무원은 일반 서비스만 했고 열차팀장, 공사 직원이 열차팀장 혼자 안전 업무를 했고 안전 업무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거는 일회사항이지 주 업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밖에도 저희가 제시한 많은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법원의 뜻이 대법원의 결정이 뒤바뀌긴 어려울 겁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가실 생각인지 또 아직 뭐 이 부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네. 모아졌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그 단계 전이라면 우리 김승아 지부장님의 사견이어도 좋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대법원 판결이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전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네. 사실 KTX 여승무원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불법 파견 위장 도급했다는 것을 지금 회피하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공사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안전 업무를 핑계친 거에 대해서 법원이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무시한 판결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싸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저희가 끝날 수는 없고, 네. 우선은 파기환송심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다른 뭐 주민이나 이런 부분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임하려고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네.
우선은 저희가 철도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네. 철도 노조를 통해서 공사와 교섭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투쟁하고 또 합의를 통해서 사실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해고자 신분이지만 아직 조합원 네. 자격은 유지하고 네.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법적으로 무슨 쟁송 다툼거리가 되지는 않던가요? 그거 가지고 한번 고용노동부하고 뭐가 마찰이 생겼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아직은 네. 저희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강윤의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이렇게 받아서 인터뷰하시는 분께, 인터뷰이에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6시 45분, 1분 전에 전자돌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째, 파견직인지 모르고 들어가셨던 겁니까? 저희가 10년 전에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사실은 파견이나 뭐 비정규직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채용됐을 때 철도공사분이 항상 채용된 자리, 뭐 교육하는 자리, 항상 철도공사에서 저희는 교육을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시기를 철도청이었기 때문에 철도청 공무원 티오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지만 1년 뒤에 철도공사가 됐을 때 업무 업무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용을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당연히 철도공사가 된 이후에 정규직으로 너네들 채용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걸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그냥?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10년 전에 그런 구두의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그것을 서면으로 확실히 명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이 문제가 되고 나서는 그만 여러분들께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 거겠군요. 사실 근데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그렇죠. 정부 기관이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알고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면 참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 뭐 이런 용어 자체가 생소할 때이기도 했고요. 그런 고용 형태 자체를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공사화되기 전인 국토교통부, 철도청이어서. 건설교통부 산하의 외청인 철도청 그냥 말 그대로 100% 공무원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또 크게 믿었던 그 점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반납해야 하는 대법원 결정으로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그동안 일을 하고 받았던 금액인지가 궁금하시답니다. 사실 저희가 1심 판결이 끝나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저희가 철도공사의 직원이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한 이유는 저희가 그냥 일하면 하면서 돈이라도 먼저 받겠다 이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면 저희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돈을 달라. 그렇죠.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려고 돈 주지 말고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돈 주지 말고 우리를 먼저 고용해서 지금 1심 판결도 났으니까 사실 철도공사에서 법적 판결이 나오면 바로 그대로 이행하겠다 했던 부분인 거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이라는 그런 지급 판결이 나온 것도 굉장히 그 판사님께서 전향적인 되게 판결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건 근로에 대한 대가였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도공사 직원이니까 임금을 지급해라.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저희도 저희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돈 내고 말겠다라는 식으로 해결을 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철도공사에서. 그러면 근로에 따른 대가로서의 급여는 아니고 1, 2심 판결에 따라서 지급된 일종의 위로금 같은 건가요? 굳이 따지자면? 위로금이라고 보다는
그 법원에서 저희가 철도공사 직원이란 걸 인정해 준 거죠. 네.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얘네들은 너네들 직원이다. 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하라. 어쨌거나 굳이 따지자면 근로, 노동에 대한,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아니었네요. 굳이 따지자면. 네. 직원 자격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환급해내야 하는 것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공사 측에 하실 말씀 편하게 하시죠. 네. 대법원 판결로 승무원의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우산입니다. 네. 저희는 철도의 안전과 지적 고용을 쟁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공사가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런 부분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심란하시고 많이 낙담해 계시고 했을 텐데, 더군다나 390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드는 과정 힘드셨을 텐데,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꼭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미력이지만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KTX 해고 지금 김승하 지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53분 되어가고 있네요. 오늘 청취자 게시판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짧게나마 보고 오늘을 작별하겠습니다. 철도청이면 어느 시대 얘기인가요? 이철 사장 있을 때인 것 같네요. 라고 두 분이 문답을 스스로 하셨군요.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구이님, 수십조 단위 사자방 비리가 나라를 덮친 이후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 이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게 1억 원의 상징성과 무게감을 꼭 물어보고 싶다. 동감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보수화, 이거 참 그렇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3심제인 기관이고 더 이상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렇죠. 신불자들 정부에서 지원한다니까 도덕적 해이라면서 떠들어대던 조중동이 생각난다 이랬고, 통일이 독립이다님은 명퇴금, 아까 제가 행간에서 말씀드린 서민들 5만 원으로 받은 그 돈으로 준 게 문제인지 명퇴금이 많은 것이 문제인지 헷갈리신다. 금액이 많다면 얼마를 줘야 적당할지 궁금하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주장처럼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재취직시켜야 할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굳이 문제를 삼았다면 다른 돈도 아니고 서민들한테서, 거의 파산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서 건건이 받는 5만 원, 그게 주 수입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명퇴금 잔치를 했다는 것, 그 도덕적 모럴 해저들을 일단 문제 삼은 겁니다. 많은 건지, 명퇴금 액수 1인당 2억 원쯤 되는 게 많은 건지 어떤 건지는 개인의 소득 능력이나 다 시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곳이 수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그 돈도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명퇴금 액수보다는 그게 어떻게 조성된 돈인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문제 삼는 바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국물 X님, 그 와중에도 정치 상대인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몰아붙이면서 막말을 대방출하는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죠. 그런 소인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 훨씬 대인배스럽게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군요. 네, 3월 10일 화요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